코로나 직후의 시점에서 부채가 다 늘어났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조정이 왔어요. 근데 한국은 일직선이에요. 계속 일직선이에요. 추세상 보면. 이 부채는 후세대에게 굉장히 잔인한 부채가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반등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부채로 떠받쳤던 가격의 조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중심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업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채권은 이제는 살 때는 아니에요. 금은 저는 좀 우려돼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이제 그 변동성을 줄이려면 이제 일본 얘기를 여쭤볼게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경제 성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자면. 3분기에는 일본이 그동안의 성장에 되게 강했던 패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에 내비쳤던 여러 가지 이제 내수 부양,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동소득의 이제 인상, 임금 인상,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하면서 투자도 잘 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잘 이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도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올 텐데 재정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이제는 어떤 분야로 또 모멘텀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재정 정책의 여력이 이제 잠깐 쉬면서 성장률도 잠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본격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임금 상승률을 3%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고, 그게 거의 이제 아베 총리 때도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장기 수공 과제였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의 기업들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이고, 그 다음에 순환 출자 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주인이 최종 종착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료화되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나 입김에 따라서만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그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걸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수에서도 이제 소득과 소비의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책의 모멘텀들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쉴 뿐이다. 오히려 이제 이런 임금 인상이라는 장기 이슈가 해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다시 좀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성장 구조를 잘 만들었던 이제 그 총리가 좀 일관성 있게 그분이 계속 하셨으면 이런 이제 모멘텀이 약간 없었을 텐데,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성장률이 이제 완벽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어떤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다 침차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0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해주시자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는요, 말 그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 때문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거는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데, 사실 엔캐리는 일본계 은행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거를 자료를 보시면 BIS 자료에서 일본계 자금이 4조 5천억 달러가 전 세계에 투자가 돼 있고요. 절반 가까이 2조 2천억 달러가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 있어요. 이 투자금은 단순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돈을 빼고 이런 금융적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FDI와 같은 장기적인 어떤 이제 경영 참여나 협력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의 문제인 거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엔달러 환율이 막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매도 포지션에 걸었던 사람들, 엔화를 팔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야 되잖아요. 사서 어쨌든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엔화에 대한 비상업적 매도 포지션이 엔화의 변동이 있을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비상업적 포지션들은 사실은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변적인 전략으로 갖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 엔화 매도 포지션들이 해지화돼 있고 파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엔화가 나는 팔 거야 라고 포지션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엔화가 강세를 막 보이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메꿔야 되니까 항상 금융시장 불안,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 우리 개인 투자랑 똑같습니다. 손실이 너무 많아지면 딴 데서 돈 가져와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파는데 그러한 파는 행동들이 시장의 불안, 약간 웩더독이라고 해서 약간 꼬리를 자꾸 흔드는 거죠. 꼬리를. 일본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엔캐리드가 돈이 확 나갔다가 확 빠지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다. 다만 심리적 불안의 요소는 살아있다. 근데 BOJ가 그동안에 이제 가요조 오에다 총재가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것도 엑시트를 할 때 그 전에 발언 을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제 0.25까지 올렸죠. 근데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올리긴 힘듭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국채는 BOJ랑 연기금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쉽게 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만큼 일본에 얼마 전에 그 지금 연금 개혁했던 거 아시죠?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부담률도 많고 우리랑 비슷해요. 부담률은 우리나라 더 많은데 젊은 층이 나중에 돈 못 번다고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 연기금 펀드의 가치가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떨어지면요.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돈을 메꿔야 되는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것 같으냐? 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먼저지 사실은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고려하면서 아주 서서히 하는 거지. 제발 일본 엔케리 특소 가지고 일본 금리 인상이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불안을 조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BOJ 담당자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저서에서 일본 붕괴론은 비현실적인 소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는지 잘 지탱했던 30년이었는지 헷갈리시죠? 일본은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재작년에 일본 엔화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엔화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숏배팅을 해서 엔화 일본의 시장은 붕괴가 되고 일본은 경제를 몰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미국도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 일본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채권을 우리 BOK가 무한정으로 살 수 없어요. 일본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BOJ가 막 사다가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막을 수 있게끔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이 돼 있어요. 일본의 엔화 불안, 그러니까 엔화 불안이라는 건 달러 대비 가치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 자산이 붕괴가 될 것 같으면 달러를 빌려서 일단 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일본은 가진 자에 속해요. 부채가 그렇게 많아도 그 부채를 지탱하는 건 연기금하고 BOJ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일본이 미국의 등을 업고서 자금 여력이나 달러의 공급 여력이 생기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내수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성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이제 그 아베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이제 엔달러가 올라가면 일본 엔달러가 올라가면요. 사실 일본 외국인 투자가 별로 없어요. 주식은 일부 있어요. 근데 채권에 외국인 투자가 없어요. 엔화가 올라가면요.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팔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엔화 쇼패팅하고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채권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금융을 지키는 것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다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방 국가 뭐 좋든 싫든 좀 얄밉긴 하지만 미국과의 연대감 이런 데에서 외교적인 거 이런 데서 다 모든 나라 살림살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이제 뭐 매물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듯 보였다가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 조금 또 꺾이는 매물이 또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 진짜 반등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집값의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저는 부채가 이제 우리 사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도 그렇고 GDP 대비해서도 100%다 넘었잖아요. 코로나 직후의 시점에서 부채가 다 늘어났죠. 근데 그 뒤에는 GDP가 늘어서든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가 됐어든 다른 나라들은 다 조정이 왔어요. 근데 한국은 일직선이에요. 계속 일직선이에요. 추세상 보면. 때로는 저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철학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부채는 후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그다음에 우리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잔인한 부채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특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유일한 제도가 있고 전세도 부채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위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얹혀서 대출의 대출, 개인 대출과 은행의 대출이 섞여서 현금이 좀 들어가서 가격을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한 구조들은 다 누가 갖고 있냐면은 결국엔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당사자들은 다 후세대예요. 후세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상적인 자산 가격의 형태인가? 그다음에 이거를 떠받치기에 그러면은 우리 후세대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진짜 반등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 10년 전, 15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조정하기도 힘든 구조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다음에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근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존경스러운 말씀했는데 나 때만 안 생기면 되지. 큰일이 안 나면 되지. 그러면서 뒤로 미뤘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건 되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이게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신용이나 부채로 떠받쳤던 가격의 조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면밀히 생각해 볼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나는 되게 이제 인기 지역이라서 집 팔고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자손들한테 주면 돼. 근데요, 그 자손이 맞이할 세상은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속화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본이 예전에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일본의 주택법을 놨다가 쫙 빠졌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 지수 보면요. 뭐 인기 지역의 가격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때도요. 동경 1등 지역은 안 빠졌어요. 똑같이 빠졌습니다. 다 절반.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절반. 적게 올랐다 절반. 다 절반 지수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기 지역의 가격은 고가를 형성해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비인기 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돈을 벌어서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요. 엄두도 안 나고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국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규획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 안 가요. 굳이 저희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엔 최종 종착지는 어디 가냐. 물론 10년, 20년 걸리겠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냥 돈이 안 도는 상태에서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 자산 가격은 높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그냥 저 동네는 나랑 상관없는 동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했던 게 하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교육제도,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배가 잘 되면요. 효율적으로 잘 되면 분명히 전환 시점이 크게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남은 4분기와 내년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올해 4분기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4분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선이 이제 끝난 직후이고 그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다소 공급이 약간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수요를 미리 쟁겨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고 내년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제품을 사거나 구매를 사서 혹은 투자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오히려 비수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는 수출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수출보다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사실 성장률은 다시 지금 2.3% 나왔던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2% 초반대이거나 1% 후반대까지 좀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내수 경제 패턴을 놓고 보시면은 안 쓰잖아요. 그리고 쓸 여력도 없어졌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더 높아지고 그만큼 내수의 패턴은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우리가 U자형으로 움푹 패이진 않지만 계속 L자형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수출까지 모멘텀이 좀 없으면 4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하느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내년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 기간을 지켜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명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대본에 보면 주식, 달러, 금, 채권, 코인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 하셔야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헤지 펀드들도 요즘에 미국 사모 펀드들도 코인은 해요. 비트코인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헤지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이제 그 변동성을 줄이려면 결국엔 자산을 다변화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에쿼티가 최근에 경기 침체론 때문에 변동성이 많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 전에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높였던 걸 다시 낮춰준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경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경기가 좋았는데 조금 보태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는 그래도 완만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쿼티를 갖다가 너무나 축소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중심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업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불안해지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시클리컬 경기는요 어느 나라든 화학 산업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공장, 도료 건설, 그다음에 페인트 다 직결이 돼. AI 반도체주 뭐 변동 보이고 막 불안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들 미국 화학 기업들만 한번 보세요. 변동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AI발 변동성이지 경기 침체발 변동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에쿼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 중심으로 한다면 화학이나 바이오 산업은 좀 중심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은 저는 좀 우려돼요. 걱정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상당 부분의 매수 주체가 물론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만 중국이 많이 사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대신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중국은 저도 좀 불안해요. 말을 너무나 쉽게 뒤바꾸니까 언제 매도가 또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금은 조심스럽고 달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량의 자산을 가져가신 분들은 충분히 해지하는 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해지하는 차원에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채권은 조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 뭐 미국채는 여러 그 마케팅이 펼쳐지고 미국채 투자해서 이런 건 있지만 저는 미국채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가격은 이미 비싸질 대로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금리 인하가 펼쳐질 때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스마트한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을 이제는 살 때는 아니에요. 사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야 되고 적은 양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라도 가격의 급등 급락은 없을 것 같지만 다변화 측면에서는 좀 넣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많이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